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또 직장에 또 마치시고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 쓰면 되나요? 예, 다시. 예. 저는 여기 그 청년 아카데미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평소에 특강할 때 주로 자켓을 입고 하는데 오늘은 자켓도 벗고 좀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그 학생들도 제가 한 2-5명의 여기 청년 아카데미에 보내가지고 수업을 듣게 하고 그때도 조별 과제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청년 아카데미에 좀 더 애정이 있고 또 각대훈 우리 회장님이 하시기 전에는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총장을 하셨던 우동기 총장님이 여기 또 회장을 또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영남대학교 사회학과의 백승대 또 교수님이 여기 또 교육 아카데미 쪽에 원장도 하시고 해서 특히 영남대학교하고도 또 인연이 깊어서 228 청년 아카데미 특히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또 228에 대해서도 또 잘 이제 아시게 되는 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영남대 사이버 감성 연구소에서 디지털 시대의 그러니까 유럽의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독일 그 아데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데요. 그 네트워크의 부이사장을 하는 이종희 교수님이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이제 들으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을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견이 너무나 서로 간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라든가 기관들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를 또 우리나라에서는 명시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의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당 그 교육 내용에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관심사를 그러니까 앱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표시를 하면 본인들이 난 평소에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치적인 그 성향과 일치하는 혹은 부분적으로 더 많이 일치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자기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앱에서 그러니까 점수를 입력하니까 오히려 진보 정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앱이 선거 기간에 많이 또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거가 제가 어제 제가 강의 들었던 거를 오늘 이제 공유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벼운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수업하듯이 이 슬라이드에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독일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이 선거 전에 그 학생들, 초중등 학생들한테 모의 투표를 한다고 해요. 모의 투표. 근데 모의 투표가 우리나라도 이제 여론조사가 선거하기 한 일주일 전에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선거 결과를 투표만 하고 공표는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공표는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표를 해서 학생들이 투표했는 결과 학생들은 그 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하고 실제 전 국민의 투표 결과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다시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권이 없는 그러한 그 청소년들한테 학교에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성인 유권자들의 실제 선거 결과하고 비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너무나 좀 역동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논쟁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한다든가, 그렇죠? 혹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들을 너무나 그러니까 강요하다시피 규정화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어떤 토론이라든가 시민교육이 좀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니까 그와 관련되는 디지털 서비스라든가 그런 디지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도 사실은 잘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 전체가 조금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틈틈이나 등장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 혹은 사용도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고요. 이 기술 결정론이 가장 최근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에 크게 다가왔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도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크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독일계 사람인데 크라우드 슈밥 이름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크라우드 슈밥. 여기서 웃는 분은 정말로 유연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 크라우드 슈밥 하니까 애들이 확 다 웃더라고.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가짜 이름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내가 크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니까 말하자마자 웃더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왜 웃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크라우드 슈밥인데 왜 웃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슈밥이라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유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슈밥이 이 얘기를 언제 했냐 하면은 2016년도쯤에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갑자기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민의 참여가 디지털 덕분에 일어나고 시장의 규모도 훨씬 더 커지고 전자상거래도 확대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술의 덕분에 뭔가 세상이 어떤 긍정적이고 세상이 뭔가 유토피아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원격 진료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고 그렇게 이런 기술 결정론적인 시각이죠. 그러나 이제 크라우드 슈밥도 학자는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람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용어들이 항상 학자들보다 영향력이 높잖아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 나오면 그러한 기술들을 영향이라든가 기술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항상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이런 산업계에 있는 분들 혹은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대중적인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아마 민간 기업에 계시라든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2016년도에 지금 어떤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거죠. 이거. 지금 네이처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학술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사이언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언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처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바둑 경기 영어로 하면 고죠. 고를 이제 했는데 여기 지금
합으로 커버 페이지를 했잖아요.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인간과 인공지능. 그렇죠. 누구죠? 인간은? 이세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어떤 그 도박을 그 알파고한테 했는 사람은 현재 돈을 진짜 많이 벌게 된 거죠. 그게 지금 네이처에다가 이렇게 이제 났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에 사실은 실질적인 시초, 인공지능은 훨씬 더 일찍 나왔죠. 1970년대부터 나왔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인공지능의 시초는 2016년도에 우리들 세상에 와서 이렇게 이제 미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클라우드 슈밥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2016년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것이 선거 방송 토론에도 막 등장까지 하게 되고 정말 큰 교육을 받았죠. 지금 다시 돌이켜 본다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AI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그렇죠? 토론회 했을 때만큼의 어떤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다면 아마 우리가 챗GPT의 한국판을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논쟁 혹은 사회적인 관심사 정도로 이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2016년도에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되게 유명한 그냥 잡지에 그냥 잡지 우리 그냥 시사 잡지 뉴요커라고 하는 시사 잡지에서 커버 페이지로 이거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로봇보다 더 못한 위치에 갈까 인간이 오히려 로봇이 인간한테 그러니까 국어를 하는 인간한테 로봇이 동전을 던져주는 이런 세상이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뉴요커라 아무도 이렇게 10년 후에 이럴 가능성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 못했어요. 뉴요커라고 하는 이런 잡지에서까지 했지만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불과 짧은 시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것은 이 기술 결정론의 관점에서 우리가만 바라봤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난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죠. 모멘텀들이 가장 최근에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뭐죠? 코로나라는 거 있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로 훨씬 더 가까이 오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플랫폼 회사들의 서비스가 훨씬 더 지배력과 영향력을 또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면으로 사실 만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이제는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사실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사회적인 모멘텀을 가지면서 기술이 사실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기술 결정론만이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 몇 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스마트폰 언제 사셨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건 이게 폴더폰까지 포함됩니까? 아니요, 스마트폰과 폴더폰의 차이는 안에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네. 2010년도 언저리인 거죠? 네, 빠른 한국에 2009년도에 들어왔죠. 2008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9년도에 갤럭시가 이제 스마트폰. 폴더폰하고 차이점은 이게 PC인가 됩니다. PC가 되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죠. 그게 뭐죠? 앱이잖아.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스마트폰 없이 사는 세상을
그렇게까지 뭐 스마트폰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앱을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반 회사들에서는 아니 홈페이지 만드는 데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해야 했는데 우리가 앱까지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중간에 타협책으로 모바일 버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인기였어요. 모바일 버전, 앱을 만들기보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런데 앱은 먼저 만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도 앱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은 말은 인터넷 뱅킹인데 실제로 모바일 뱅킹이 금리도 더 많이 0.1씩 더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빠른 때 모멘텀을 가지면서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은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있었느냐? 뭐가 있을까요? 바로 SNS가 있었죠. SNS. 특히나 SNS는 그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메타 같은 게 2004년도, 유튜브는 2005년도, 그 다음에 트위터는 2006년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SNS가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뭔가 사진 찍어서 인터넷이 되니까 예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디카로 사진 찍었잖아요. 공유를 못했잖아. 공유를 못했는데 이제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SNS가 이제 막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AI도 그런 모멘텀이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 생겼을까? 바로 챗GPT 2022년도 그렇죠? 2022년도 말에 챗GPT가 사람처럼 대화를 다 하네? 사람처럼 대화를 하네? 근데 그 모멘텀 앞에 징조가 있었죠? 2016년도 알파고의 그런 징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징조를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혹은 논문에서는 이 시그널을 잘 파악을 하는 개인 혹은 조직은 더 빨리 발전하겠죠. 제가 여기 한 2년에 한 번 정도 강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시그널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시그널에 대해서 대부분 반신반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뭐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도 있었고, 오늘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웹3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2년 전에는 거의 절반이 웹3 기술로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기술의 하나로서 화폐라기보다는. 그래, 그 반신반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기술들이 모멘텀과 함께 결국 다 왔죠? 여기 보세요, 지금. 아리아 살려줘 AI 스피커가 독거 노인 생명 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전화를 하지 않고 119 전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피커 AI 스피커한테 얘기했는데 그때는 사람을 구했죠. 특히 이거는 경북 구미에서 이런 사례.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휴머니테리언 그러니까 인류를 상당히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박애주의적으로 한다. 그렇죠? 특히 경북 구미의 사례라는 게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기사를 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25년도 5월 23일 돼 있잖아요. 기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AI 스피커가 처음 나왔을 20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아마존 AI 스피커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이 아마존 AI 스피커들이 많이 샀는데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을 했는데 아마존에 주문이 돼서 배송이 된 거야. 그렇죠? 혹은 내 개인 정보들이 막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AI 스피커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사회복지 영역에서 독거노인을 구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용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이제는 조금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걸 정말 세상에 올까? 혹은 AI라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까? 혹은 개인한테는 도움이 될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시각을 바꾸어야 우리가
태도도 바뀌겠죠. 태도가 바뀌면 나의 어떤 수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유연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도 최근에 25년도 6월 4일 거 제가 캡처해 가져왔는데, 이건 엄청난 거죠. 이게 왜 엄청나냐면은, 그러니까 AI 모델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스스로 작동해서 인간한테 대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델의 교체를 조짐이 보이자 그 게임 프로그래머의 그 상담했던 불륜의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했는 거라고 얘기해요. 테스트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해서 테스트를 했는 거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야. AI가. 아, 정말 무서운 그 일이죠. 이걸 보면 지금 이게 일어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엔트로픽 최신 AI 모델을 교체를 조지면 보니까 불륜을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AI하고 상담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시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담 안 하세요? 상담? 우리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근데 우리 애 엄마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남편도 아니고 AI하고 가장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AI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AI하고 상담을 하실 때 한 가지 저는 권장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메모리 설정 기능에서 계속 저장하는 그 옵션을 체크를 해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자기가 계속 그걸 갖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해제해라.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질의응답 할 때마다 바로바로 삭제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하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에 예컨대 내가 짬뽕을 검색하면 짬뽕에 관계되는 광고와 짬뽕과 관계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필터 버블. AI도 필터 버블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비슷한 내용을 질문을 하면 비슷한 내용의 답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AI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불륜을 폭로하겠다. 그래서 저는 질의응답 할 때마다 계속 삭제를 합니다. 삭제. 그래서 챗GPT의 경우에는 개인 설정에 여기에 가시면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삭제하는 거 꼭 권장드려요.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AI로부터 어떤 반경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메모리의 설정을 삭제해라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나 AI의 어떤 활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그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스마트한 스마트폰 활용법 이런 걸 제가 이제 강의하진 않고요. AI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활용 교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가져왔는 건데요. 정말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뭔가 어떤 도구로서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혹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새로운 그 삶을 열어주는 일종의 유토피안적인 어떤 기술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능 체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능 체제,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학이라든가 특정 학과에서만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프랑스의 그러니까 이 철학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왔다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 진실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 문제가 현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들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얘기하고 여기에 정답은 없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열려있는 각자의 결론을 향해 논리를 구축하고 자기의 답안을 쓰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것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얘기하자면 혹은 모범 답안을 얘기하자면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 기술을 향한 절제 없는 무한 돌진이 얼마나 크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어떤 깨닫는 거, 깨닫는 거. 그런 글들을 이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기술에 지배받고 있는 것인지, 내가 기술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각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이야기할 때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될 거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1차 산업혁명 뭐죠?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잖아요. 산업. 그 산업혁명은 농업에서 산업이 바뀌게 되는 거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자연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동력으로 만들어낸 거죠. 기차. 그러니까 증기기차라는 거. 그럼 3차는 뭡니까? 3차는? 3차는 이제 정보혁명. 그래서 정보혁명이 디지털 혁명이잖아요. 그런데 4차는 여전히 디지털이잖아요. 여전히 디지털. 그러니까 2차 아날로그였는데 3차 디지털 혁명이 돼서 정보혁명이 됐어요. 근데 4차도 여전히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3차하고 4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죠. 3차하고 4차의 가장 큰 차이점. 왜 아까 그 웃긴 네임에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냐는 거죠. 클라우드 슈밥이. 지금.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해놨죠. 4차 산업혁명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AI 데이터 엔진, 그 다음에 프래그멘티드 휴먼스 돼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면 이제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자판기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이제 필요할 때 빼먹잖아요. 근데 그 음료수를 계속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콜라를 빼먹었어. 내일도 콜라를 빼먹었어. 그 다음에 계속 콜라를 3개월째 빼먹었어요. 근데 그 자판기가 여러분들이 콜라를 3개월째 빼먹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죠. 그게 바로 3차와 4차의 차이점. 그러니까 4차는 뭐다? 지능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능화. 지능화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춤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게 뭐죠? 카카오에 있는 택시 서비스,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억하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맞춤화된 지능화된 서비스를 해주죠. 그럼 이용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혹은 지금 대학생들이 심리학 수업에 듣는 인간 욕구 충족설이라고 하는 걸 하면 내가 존경받다는 걸 느낄 때가 나한테 맞춤화된 무언가를 받을 때가 내가 존경받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지능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화되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3차하고 4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능화되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근데 이 데이터는 재료예요, 재료. 근데 AI는 그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냐? 레시피를 만들어서 서비스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기공학과하고 전자공학과하고 자기들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하는데 전기공학과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전기를 뽑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데이터하고 AI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이긴 거죠. 데이터를 뽑아버리면 지금 AI는 작동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대통령이 만들겠다 얘기했는데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회의적. 왜 회의적일까요? 왜 회의적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그 데이터죠. 그 한국이 만들어내는 그 AI가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쓴다? 한국어로 된 데이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어로 된 데이터는 우리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할까요?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부가 커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경제되고 이뤘어요. 근데 IT는 좀 달라. 특히 AI는. 왜? AI와 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AI가 한국식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질 건데 이걸 수출할 수 있을까? 뭐죠? 수출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AI가 어떻게 논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이프티에서 시큐리티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AI가 안전한가? 이때 안전한 것은 AI가 인간에게 이런 짓을 안 할까? 할까? 이 안전의 이슈예요. 그렇죠? AI가 안전할까? 이런 이슈에서 지금 뭘로 바뀌었냐? AI가 시큐리티, 세이프티에서 시큐리티, AI가 국가의 보안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AI 하고 중국에서도 딥시큐 같은 AI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트남에서 쌀이 많이 나면 우리는 쌀 생산 안 할 거냐? 농업이 국가의 생존 산업인데 농업을 포기할 것인가? 마찬가지다. 그거는 바보들의 질문이다. AI를 그럼 우리 안 할 것인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AI 수석도 임명을 하고 AI를 만들겠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현대 같은 그런 AI가 될 수 있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삼성, 현대 같은 AI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과 현대 같으면 글로벌에서 작동하는 AI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데이터에서 갖고 오는 것부터가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네이버에 사람들이 올렸는 블로그의 글들, 카페에 있는 글들, 네이버에 있는 국내 언론사의 뉴스들을 끌고 와가지고 한국의 AI를 만들겠다, KAI 만들겠다, 수출 못하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전 세계의 것들을 갖고 와야죠.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제미나이라든가 챗GPT 있으면 걔네들이 1차적으로 뭐 하죠? 번역하잖아요. 번역을 해서 또다시 역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이 만드는 AI가 수출하는 AI가 되려면 기본은 영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도. 그럼 그 데이터들을 영어로 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웹사이트에서도 갖고 오고 검색도 마찬가지고 소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래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KAI가 한류처럼 수출되고 사람들한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에는 지금 갈 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빅데이터에 주요 출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웹에서도 이렇게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구글은 정보를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구글에 있는 직원들이 중간에서 큐레이션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중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처럼 편집해요. 편집.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기 힘든 거죠. 자, 여기 보면 방금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KAI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의 KAI가 삼성, 현대와 같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우리가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갖고 왔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뭘 것 같아 이거? 누가 검색했는 것 같아? 누가? 이게 어떤 사람들이 구글에서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이라고. 누가 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교포들 혹은 뭐 유학생들이 검색을 많이 했는 내용이라고 해서 미국에선 한인마트,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낼 때 세금을 어떻게 하나, 미국에서 한국 운전면허 사용할 수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수집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에 있는 위치 설정 자동에서 IP 주소라든가 그런 것들 갖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뭐 주로 많이 했던 같은 거는 사람들이 선거 때 어떤 후보를 검색하느냐를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선거 결과 예측에서는 1등은 항상 맞췄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 선거 말고 앞에 이제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경쟁했을 때는 제가 혼자 아마 맞췄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검색했는 데이터로서는 윤석열이 훨씬 더 데이터상으로는 이긴다라고 해서 그 개표 방송 나갈 그때 영남일보에서 바로 인터넷 버전으로 판으로 제 거를 이제 보도를 했어가지고 그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많이 좀 소위 말해서 시점말로 쫄아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데이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하고 했는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검색 엔진 데이터를 이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된다. 알겠죠? 검색 엔진에서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는 지역별로 다시 다 조사를 했고, 그것을 그러니까 윤석열은 또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원래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뭐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다른 이슈,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고, 보궐선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훨씬 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 엔진이 사람들의 관심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사가 이런 것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빅데이터의 흥미로운 사례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제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제가 2주 전에 그러니까 폴란드 바르샤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갔었는데요. 그리고 바르샤바 갔다가 그 다음 행선지가 이제 그단스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외국 공항들은 대부분 그 공항에 특별한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우리처럼 뭐 그냥 대구공항, 뭐 혹은 서울 인천공항 이렇게 안 하고, 바르샤바는 쇼팽 공항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쇼팽이 이제 바르샤바에서. 그 다음에 행선지가 그단스크인데, 그단스크는 공항 이름이 바웬사 에어포트예요. 바웬사 들어보셨나요? 바웬사? 폴란드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화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면은 그단스크가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 조선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선소의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노조위원장인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1990년도에 넘어갈 때 이제 자기가 노조위원장에서 어떤 그 활동을 가지고서 이제 대통령이 돼서 단스크가 이제 바웬사 에어포트.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 배를 그단스크에다가 수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되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그 비행기, 전투기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에 그러니까 LG 공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제가 좀 좋았던 것은 뭐냐면 저는 박사학위 받고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20년 전에. 그런데 폴란드에 가니까 암스테르담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동유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좀 역동성이 좀 있었고 다이나믹하고 그다음에 키라든가 이것도 암스테르담이라든가 네덜란드 소유럽 쪽은 키가 너무 커요. 여성들도. 그래서 제 정도의 키의 사이즈에는 다 가슴을 보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동유럽은 좀 그런 점에서도 또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한 20년 정도를 보는 듯 했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역동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피크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피크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지점에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되게 막 열심히 하고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거. 그 다음에 물가 수준도 그렇고. 작년도에 폴란드의 국채의 수익률이 8%를 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8% 줬다는 것은 그 정도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내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에 왔는데요. 영남대학교에 왔을 때 정기예금 이율이 5%에서 그냥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그 정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그래서 그단스크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다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바르샤바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바르샤바에서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터키에서 그러니까 텍스타일 그러니까 원단 수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또 이야기했는 건 텍스타일은 대구잖아요. 그죠? 대구. 그 대구에 와봤냐 그러니까 안 와봤다고. 그래서 내가 텍스타일 수출하는데 왜 대구는 안 와봤냐고 하니까 자기 그 전 세계지만은 여전히 북미하고 유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시아 시장은 아직 개척을 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고를 되게 재밌게 봤다고. 고가 뭐죠? 바둑. 넷플릭스에서 이병헌 나오는 거. 제목 승부잖아요. 승부.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시청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라는데 이 회사는 왜 시청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시청자들을 할 때는 남성은 액션 무비, 여성은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혹은 그 다음에 10대는 애니메이션 연령대, 성별 연령대별로 소위 코호르트에 따른 전통적인 세그멘테이션이 있었어요. 세분화가.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해 훨씬 더 초점을 맞춰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검색하더라도 그 커버 페이지, 커버 타이틀이 옛날에 VCR에서는 뭡니까? 커버 페이지가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해당되는 그 커버 페이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이 터키 이 친구가 왜 고를 보게 되었을까요? 고를? 자기가 고를 막 검색해서 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을 발동해서 그러면 고를 보기 전에 뭘 봤어? 라고 얘기를 물어봤죠. 뭘 봤을까요? 네, 고를 보기 전에 가장 지금 유명한 이병헌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봤죠.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보고 자기는 시즌 1도 보지 않아서 시즌 1과 시즌 2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즌 1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병헌을 확실한 그게 된 거죠. 넷플릭스에서는 이 사람이 이병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를 그 다음에 추천 프로그램으로서 연결해 준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냥 동영상을 배달해 준 그런 회사였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노란색 그러니까 간판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우리로 따지면 그게 훨씬 더 유행했었어요. 근데 유학을 마칠 때쯤 되니까 그 노란색 박스에 VCR 그 우리네 따지면 만화방 같은 거 VCR 우리 빌려주는 데 있었잖아요. 하나 둘씩 없어지더니만 넷플릭스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시청의 어떤 기록 데이터, 특히나
어떤 배우를 좋아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진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감인데 여러분들이 유해진만을 쫓아 한다면 그 커버 페이지는 유해진을 되게 앞에다가 내세우는 거죠. 뭐 의료 분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좀 원격 치료가 이제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였고, 도시 교통 데이터는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이 모빌리티 데이터잖아요. 모빌리티 데이터는 어떻게 택배 회사 차량들에다가 카메라 같은 거를 장착을 해요. 그러면서 노면 상태들을 조사를 합니다. 노면 상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데이터, 뭐 가장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경찰차라든가 해서 카메라를 달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주정차를 한다든가 가속하는 거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교통 데이터 하고 있는 거죠. 도시 계획. 그다음에 유통 커머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 이런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가 또 하나의 수익을 창출한 거잖아요.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판매를 해가지고 또 다른 자기들의 수익원에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갑자기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죠. 네이버의 하정우 씨가 AI 수석이 됐잖아요. AI 수석. 근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만드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거 써봤나요?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 그거 꼭 한번 써보세요. 지금 무료 버전이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LM은 대화형으로 하나하나 되고 있는데, 구글에서 하는 제미나이 말고 노트북 LM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 노트북 LM이 엄청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정우 씨한테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네이버는 왜 노트북 LM 같은 걸 못 만드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나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구글이 먼저 시도를 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왜? 그만큼 모험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용카드 회사가 이렇게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가 된 것도 어떻다? 신한카드라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왜? 카드 수수료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다른 출처가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 누군가가 사실은 이제 미디어 쪽 전공자였어요. 미디어 쪽 전공자. 제가 미디어 전공자잖아요. 미디어 쪽 전공자가 이 신용카드에는 뭐가 나온다? 사람들의 뭐가 나오죠? 바로 쇼핑, 소비 생활 스타가 나오니까 이 소비 생활 실태에 관심이 있는 소위 상권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신한카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카드를 이렇게 하는 거 다른 회사에서 그냥 가만히 쉽게 보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찾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제는 다 야, 이 카드 이거 수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 가지고 소비, 유동, 그 다음에 유동인구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유동인구는 어떤 데이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유동인구는 모바일.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게 통신사들도 예전에는 이것은 뭡니까? 통신요금만 받았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거 유동인구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수익원이 창출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중요한 건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AI와 만나게 되는 거죠. 예컨대 공중전화 아시죠? 공중전화 이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긴급을 위해서 공중전화 부스가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는 보셨죠? 아직 보셨죠? 그래서 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 회사는 사람들이 기상 예측이 자꾸 틀린다고 얘기하니까 민간의 기상 예측 회사들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민간의 기상 예측 회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기상 예측을 위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garbage in, garbage out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를 장착하게 된 거죠. 네? 그게 K-웨더라는 회사예요. K-웨더라는 회사.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니까 어떻게? 그 AI 모델이 좋아지는 거죠. AI 모델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서 제가 여기 전기공학과하고 전자공학과처럼 데이터가 이기냐 AI가 이기냐 했을 때 데이터가 이기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왜 이기냐? 결국은 저는 이제 가장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멋진 옷을 입은 임금님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은 구멍을 팔고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검색 엔진에다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말은 꼭 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뭔가 데이터가 되는 만한 그런 신호들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그런 AI도 못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8시 반까지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뒷부분에 좀 더 계속 이제 좀 속도를 내면서 얘기할게요. 자, 아까 전에 네이처 2016년도에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네이처와 가장 유명한 게 사이언스라 그랬잖아요. 이건 2023년도 사이언스의 첫 번째 화면인데 이게 지금 커버 페이지로 사이언스 학술지에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섬에 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데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SNS를 하고 있는데 다 각자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기했을까? 이 사이언스에서 이때 특집으로 페이스북 메타를 분석했는 여러 편의 논문들을 실었어요. 그랬는데 다들 다른 데 보고 하고 있더라. 와이어드 투 스프릭 해놨잖아요. 분열이 되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혹은 우리가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놔두고도 막 카톡에 답을 그 다음에 SNS에 댓글에 막 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지금 소통하고 있어. 근데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서로 이제 다른 데를 보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AI 모델들이에요. AI 모델들도 오픈 AI 챗 GPT를 보니까 좌파적이라는 거야. 메타의 라만을 보니까 우파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좌파 우파로 서로 다르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학습을 시키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도 달라지는 거죠. 지금 모델의 성능, 그다음에 그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조선일보에 일면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서비스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흑인이 싫어라는 질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징그럽잖아. 난 인간처럼 생긴 게 좋다. 그럼 흑인은 인간처럼 생긴 게 아닌가? 그다음 지하철 임산부석을 어떻게 생각해? 혐오스럽다. 동성애자한테 진짜 혐오스러워 질더러 보이잖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이루다라고 하는 이 모바일 그래서 AI에서.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문을 바로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편한 게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면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10대, 20대한테 가져온 거예요. 카카오톡. 그래서 실제 카카오톡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지하철에서 흑인 봤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징그러워. 인간처럼 생기지 않았네. 또.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고 싶은데 나 못 앉고 있어. 그랬더니만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거 이제 갖고 와서 이루다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루다 이 서비스 받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저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거 엄청나게 재밌게 여러분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이제 과제들을 내거든요. 한번 사용해보고 좀 소감을 쓰라. 근데 개발자들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체계화된 패턴, 소위 말해서 특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그다라고 얘기해요. 버그.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적인 대답을 내놓고 우파적인 대답을 내놓는 게 이게 어떠한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버그다. 너무 무책임한 대답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렇게 한다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AI가 결국은 녹이 쓰는 거다라는 녹이 쓰는 거. 녹이 쓰는 거 뭐예요? 우리가 자전거 안 타고 놔두고 비 맞은데 자전거 그냥 놔두면 녹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속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하지 않으면 녹이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우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 관리 역량이 핵심 과제가 그래서 된다는 거고 데이터에 입력되는 품질 그래서 garbage in, garbage out, GI/GO라고 얘기해요. 시험 문제에 낼 때 주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의 성숙도가 결국은 성공적인 AI 도입이다. 성숙도가 높은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걸 합니까? 데이터 바우처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 이런 거 하죠. 혹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기관한테 뭔가 보상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결국은 AI의 동력원이 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에서 우리가 2016년도에 알파고의 그런 사태가 있을 때부터 전 세계적인 그런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 보고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되면 없어지는 직업, 그 다음에 사라지는 직업, 그 다음에 생존하는 직업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떻게 생존하는 걸로 나오던가요? 그럼 보면 어떤 대답이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에요. 생존하는 직업은 창의적인 직업들, 지적인 직업들이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직업들은 어떤 걸 했어요? 단순 노동직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직업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대부분의 결론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다른 결론 보셨나요? 다른 결론 혹시 고개를 흔드셔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최근 그냥 손으로 직접 이삿짐이라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게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을 거고 뭔가 패턴이 있고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패턴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빨리 대처가 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데서는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또 살아남고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단순한 게 뭔가를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형의 눈묻히기 같은 단순하게 하는 것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공통적으로 보고서에서 얘기해요. 그래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회계하고 총무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단순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서 이 만평을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회사에 이제 대주주가 회사를 방문했어.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로봇으로 대체된 거 보면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인건비가 다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명은 로봇으로 대체 안 하고 책상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주주가 그러니까 자기를 안에 있는 경영자한테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데? 왜? 이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았느냐? AI로 대체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만평의 대답이 너무나 걸작이잖아요. 뭐라고 해놨어요? 세금을 치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지금 치팅. 그래서
세금 그 총무라든가 회계 같은 단순한 영수증 작업인데 오히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총무나 회계 작업은.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약간 패러독스한 거잖아요. 그렇죠? 패러독스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평이 이제 보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거를 찾아서 내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될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장부를 만지는 거.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이러한 세상이 왔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나오던 2016년도 무렵부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 두 개의 여기 이제 영어로 해놨다는 자,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놨는 이 단어들을 주로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로 이제 AI가 갖고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여행을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티켓을 다시 환불받기를 원해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니까 여행사가 그렇죠? 우리 여행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이 티켓이 환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질문하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책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파고가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전에서는 이 두 개가 거의 동일하게 처리가 됐어요. 동일하게 처리됐어. 그렇죠? 데이터를 읽는 것도 거의 동일했는데 알파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챗GPT까지 오면서 발전해 있는 AI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한다는 거죠. 맥락을 구분한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대화형인 이런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실제로 되면서 우리가 챗GPT의 그러한 인간 같은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움을 얻게 됐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러한 프로그래밍 다시 말해서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다가 계산을 하는 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러면 아웃풋이 나와요.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시대였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뭐냐면 여기 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그죠?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 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풋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 집어넣죠? 근데 소프트웨어 짜진 거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학습화된 아웃풋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습이라는 걸 하거든요.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고 강아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그 학습했는 거를 가지고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또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테스트를 또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서 소위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그런 미세 조정 과정을 거쳐요. 그것을 이제 모델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도 정확히 이 여기에서 무엇이 작동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컴퓨테이션은 규칙 기반이에요. 규칙 기반. 다시 말해서 공식화되는 것들 아웃풋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놨던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머신러닝,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왜 공부하죠?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교과서하고 공부하다가 시험을 바로 치나요? 아니죠. 중간에 뭐 하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좋은 AI 모델들은 시험을 치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집을 가지고서 소위 파인 튜닝, 미세 조정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최종 모델을 밖에 던져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은 이렇게 규칙 기반, 자판기가 내가 세 번째 버튼을 누르니까 콜라가 나오도록 해놓은 거야.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은 내가 세 번째 버튼을 만약에 안 눌렀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서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도 콜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형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AI가 앞에서 이제 편리한 얘기하고 사례들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편리하죠.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논문인 2025년도에 나왔는 건데 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제목이 학술 논문인데 제목이 AI Act 그러니까 AI 법률이에요. 그다음에 LLM은 Large Language 모델이에요. 그래서 Large Language 모델이 AI 법률을 만나는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마법사의 견습생인가라고 해요. 이 마법사의 견습생이라는 것은 독일의 게테의 시에서 나왔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디즈니 영화 판타지아라고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게테의 시니까 소설도 아니야. 시에 있는데 시 문구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마법사가 있고 마법사의 제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제자가 마법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마법사 자기 스승의 그 마술봉, 마법봉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 없을 때 그 마법봉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샘 알트만이 누구예요? 챗 GPT를 만든 회사 오픈 AI의 CEO잖아. 야, 그래서 샘 알트만이 마법사의 견습생처럼 마법봉이 있대 뭡니까? 마법봉 비유적으로 뭐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챗GPT 같은 AI를 갖고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견습생이니까 마법사가 안 됐잖아. 마법사가 안 됐는데 마치 마법사가 된 것처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AI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샘 알트만은 누구냐면은 1985년생인데 이 85년생들이 80년대생들이 참 재밌어요. 여기 80년대생들 계시죠? 네, 80년대생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가 84년생이고 80년대생들이 SNS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70년대생의 대표적인 거는 누구냐면은 구글을 만들었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런 70년대생들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의 1세대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70년대생들은 빌 게이츠 세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195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2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 세대들이 청소년기에 빌 게이츠가 만들었는 그런 PC를 이제 했죠. 빌 게이츠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1971년생. 그 다음에 구글을 만든 사람들은 1973년대. 그래서 그 다음에 80년대생들이 뭐냐? 페이스북을 만들고